오늘 우리 김영석 차관님은 사실 통일부에서 오랫동안 우리 통일 정책에 대해서 정말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고, 또 지금 대진대학에서도 강의도 하시고, 또 통일부에서 정말 차관으로 계시긴 너무 아깝고, 사실 뭐 장관 이상은 하셔야 되는데 다 같이 좀 염원해 주시면 또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여튼 오늘 귀한 자리를 해주셨는데 좀 그 수강생들이 좀 적어서 좀 안타깝지만, 그러나 뭐 양보다 또 질이 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잘 경청해 주시고, 우리 김영석 차관님한테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그 좋은 강의 해달라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강사님 나오시거든요. 정말 우리 차관님께서 너무 바쁘세요. 강의를 되게 많이 다니시는데 우리한테 이런 시간도 정말 귀하게 내주시는 거 정말 찾기 힘들었는데, 정말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그래도 우리 여기 오신 분들 이런 강의 못 듣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서울대 못지 않는 강의, 지금 서울대 가서 많이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의를 저희한테도 좋은 이제 알짜로 이게 오늘 하니까 잘 들으시고, 또 안 오신 분들한테 이제 나중에 이런 얘기를 잘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정말 30명 이상의 박수시가 날 수 있도록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스크 벗고 해야 되겠죠? 네. 저는 그 일당백이라고요. 한 분이 이제 100분을 대표로 해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자꾸 이제 뭐 인원수가 적다라고 해서 하는데, 저는 뭐 전혀 거기에 개의치하지 않고요. 이제 저와 같은 그런 이제 뭐 생각까지는 아니더라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그리고 같은 이제 사안에 대해서 뭔가 열정을 가지신 분이 있으면 이제 그걸로 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요즘 보면 이제 특히 최근에 보면 이제 그 김정은이 여러 가지 이제 무력 시위를 하죠. 뭐 이제 가깝게부터 보면 서해에서부터 해서 이제 북한의 상선을 그 새벽에 이렇게 우리 NLL 인함으로 넘어오게 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 해군이 이제 그 소위 그 교본에 따라서 이제 대응한 걸 가지고 무단 침범했다 그러면서 이제 2018년에 합의했던 그 9.19 군사 합의도 이제 파기해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리고 그 앞에는 이제 소위 뭐 정상적인 군사행위 한 걸 가지고 소위 우리 쪽에서, 그것도 또 미군이 한 걸 가지고 우리 군이 소위 9.19 합의에 따라서 해서는 안 되는 지역에서 포사격을 해서 자기들도 한다,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거기,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또 이제 소위 무더기로 미사일을 쐈지 않습니까? 뭐 단거리, 그 중에 이제 중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열도까지 이제 날려 보내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일본에서는 어린애들 막 대피 훈련도 하고 했던 거, 이제 그런 걸 하면서 거기에 이제 뭐라고 했냐면 전술 핵 부대가 운용 훈련하는 것을 김정은이 직접 참가를 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러면서 그 전술 핵 부대가 했던 이제 미사일의 목표 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주요 군사 지휘 시설이나 뭐 항만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제 정말 그 전에 김일성, 김정일, 또 그리고 김정은이 뭐 2018년까지는 그래도 뭐 대한민국하고 같은 뭐 민족으로서 이렇게 더불어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뭐 저희가 그렇게 믿은 거는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이제 핵무기 같은 경우도 남조선의 인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핵무기 개발하고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걸 명시적으로 그게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조선에 대해서 이제 핵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할 연습을 했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참 이제 한편으로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이 그전에는 그래도 뭐 이렇게 좀 체면치레라도 이렇게 우리를 이제 대한민국을
이렇게 뭐랄까 좀 이제 북한식으로 보면 뭐 감싼다 그럴까요? 이러더니 지금은 그게 아니고 완전히 뭐 무슨 적으로 하고 무슨 뭐 타격의 대상으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한편으로는 뭐 이제 드디어 커밍아웃 했구나라고 생각을 이제 하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북한의 핵이 뭐 이제 핵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 뭐야 좀 그렇죠, 우호적이죠 뭐. 예? 영어 표현으로 이제 프렌들리하다라고 그러는데, 우리를 향해 쏘는 게 아니라 뭐 미국의 그런 그 위협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나중에 통일이 되면 결국 핵무기도 우리게 되는데 뭘 북한의 핵무기를 가지고 막 이제 문제 삼느냐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 쪽.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말을 못하지 않겠느냐. 이미 저렇게 이제 김정은이가 공개적으로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내부의 남북 관계와 관련된 그런 불필요한 그런 그 논쟁의 그런 소지를 없앴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보다도 아니 이제 저는 이제 뭘 생각하냐면, 정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올해가 참고로 분단된 지 77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77년의 그 기간 동안 이제 소위 통일 문제, 통일이라 그러지만 결국은 같은 민족끼리 서로 평화 공존하면서 잘 살아보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회가 되고 여건이 되면 이제 하나의 그 단일된 국가를 만들어 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의 지금까지 70년에 넘는 그러한 노력을 해왔는데, 그 노력의 대가가 이거밖에 안 되느냐? 라는 차원에서 보면 매우 이제 허탈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조금 요즘 보니까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뭐 정세도 복잡하고 그래서,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과연 이제 한반도에 있어서의 그 뭐 궁극적인 평화 통일이 가능할까?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이제 주제는 한반도 통일 환경, 이제 그걸 이제 지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통일 2.0 시대, 그러니까 지금까지 1.0이고 2.0 시대로 해서 좀 새롭게 우리가 좀 뭔가 통일에 대한 접근법도 달라지고, 또 뭔가 우리의 그런 그 통일에 대한 노력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한반도 통일 환경과 통일 2.0 시대 전환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다 이제 이산가족 분들이세요. 뭐 그러면 아니 나는 그 골치 아픈 무슨 통일 문제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지금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더 관심이 있는데, 뭐 너무 그냥 큰 거 뜬구름 잡는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말씀을 또는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공직에 있을 때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이제 봐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록 뭐 이산가족은 아니지만 뭐 저는 뭐 심정적으로 뭐 이산가족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 만나시는 거 그리고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그게 그냥 남일 같지가 않고, 정말 이거는 이제 어떠한 이제 상황에서라도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이제 공감을 했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현직에 있을 때는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뭐 옛날에 어떤 장관님은 이제 프라이 카우프라는 방식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이제 차관할 때 하려고 하다가 이제 못했던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위원장님도 몇 번 말씀하신 그 이산가족의 날 그 제정하는 거하고, 그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게, 저는 이제 이산가족 분들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어디에서 이제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만나시고자 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한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누구라고 실명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다 만나셨어요. 예? 만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 가서 가족들 데려오신 분도 있고. 근데 결국은 이제 그게 경제적으로 안 되신 분들은 그걸 못했단 말이죠. 근데
이산가족분들 그분들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한 분당 해서 한 1억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예?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1천만 이산가족 이제 하시지만 모든 분들이 다 그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 정부에서 보면 한정하고 했던 거기 센터에 있는 게 한 이제 13만이시고 지금 뭐 안타깝게도 이제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이 한 6만여 명 이 정도밖에 안 되시는 거니까 그분들 만나시는 거 한다 그러면 이제 뭐 그렇게 예산으로는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죠. 그리고 저희가 남북 협력 기금이 있잖아요. 뭐 약간 전체로 보면 한 1조 정도 쓸 수 있고 항상 있는 게 한 1,000억 이상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걸 이제 해보고 싶었는데 뭐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소위 뭐 최순실 이제 건이 터지고 그다음에 이제 여야가 그때부터 이미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야당 의원이신 분들은 이제 내가 여당의 의원이 된다라고 해서 그때 가서 하겠다 그러고 또 이제 여당 의원이신 분들은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보면 또 중심 잡고도 하셔야 되는데 흔들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야 이게 여당인데 이게 또 갑자기 이게 야당 되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거의 국회가 움직이지를 못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립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남북 관계가 변화하면 이산가족 분들은 뭐 굳이 금강산에 가서 뭐 이제 2박 3일 이렇게 안 하더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있을 때 차관에 있을 때 개성에 그 만월 때 있었죠. 만월 때 예, 그 발굴 행사. 그럴 때 뭐 그때 일부 언론에 나왔습니다만은 개성 지역의 고향인 분들을 많이 보내드렸어요. 가서 이제 예를 들어서 거기 그 발굴 이제 그 유물에 대한 이제 전시도 하고 그럴 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남북 간에 꼭 이산가족 상봉 행사다 이런 타이틀을 안 걸더라도 남북 관계가 활성화되면 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남북 관계가 좋아져서 지금의 남북 관계가 예를 들어서 한중 관계처럼 그래서 원하면 내가 여름 휴가를 가는데 이제 한번 베이징을 갈까 또는 내가 이제 비즈니스 지금 뭐 좀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만은 이제 사업을 하는데 중국에 가서 할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남북 관계도 변화하면 이산가족 분들이 자연스럽게 그래 내가 관광하러 내가 옛날에 살던 내 고향으로 가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하시는 것도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서 뭐 고향 마을 돕기 차원에서라든지 가서 이제 하시면은 언제든지 꼭 이산가족 그 상봉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걸지 않고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개성이 참고로 한 60km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제 평양이 한 200km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로 뭐 1시간 또는 이제 2시간, 3시간 이내 거리밖에 안 된단 말이죠. 지금은 우리가 DMZ가 막혀서 이렇게 되지만 그게 지금 왜 그러느냐? 그거는 이제 북한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이 이제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문만 연다면 그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은 이제 안 하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북한이라는 게 과거에 보면 이제 김일성 때는 뭐 북한이 오히려 잘 살았다는 거니까 이제 놔두고라도요. 그 뒤에 이제 김정일 이제 시대에는 이제 조금 열어보려고 했죠. 그러니까 84년에 뭐 하병법하고 그다음에 나진선봉하고 뭐 그다음에 뭐 신의주에 보면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대로 뭐 양빈 이렇게 했다 그냥 중국에서 양빈을 구속해 버리니까 끝나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모기장식으로 이제 개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뭔가 이제 북한 인민들을 이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 가지고 뭔가 이제 혼란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못했던 거죠 이제. 예. 그러니까 했는데 근데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김정은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번 이렇게 그 젊은 사람들 이제 표현을 빌리면 이제 필이 꽂히면 야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막 그 무력 도발하는 것도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거 한다라고 해서 우리나 국제사회가 그 겁먹고 위축되지 않죠. 예? 그런데 이걸 계속 하는 건 뭡니까? 자기의 메시지를 막 보여주는 거예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거 같아요. 뭐 이걸로 해서 뭐 이렇게 막 그 미사일 쏜다고 해서 우리나 뭐 이제 미국이 뭐 그게 뭐 겁먹고
일종의 좀 두 손 들고 그러겠습니까? 오히려 더 강화되는 거지. 근데 이걸 계속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북한 특히 이제 김정은이 스스로가 이야기했던 대로 강대강 선대선이 지금 김정은이 내세우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나오면 우리가 결코 이제 호락호락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역으로 보면 그 반대 선대선으로 간다 그러면 이제 나올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게 이제 2018년에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이가 한번 시도를 했다라고 봐요. 예, 그래서 여튼 이제 그 뒤에 제가 자세하게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남북 관계가 잘 되면 이제 이산가족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남북 관계 변화에 대해서 이제 한번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정책 환경 말씀드리고, 그래도 지금 정부 윤석열 정부니까 윤석열 정부 통일정책이 과연 이제 소위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나, 그리고 이게 북한을 변화시키는 그런 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더 큰 틀에서 이제 통일 문제도 70년이 넘었으니까 한번 바꿔보자, 예, 그런 쪽에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이 30분이죠? 한 30분 정도 하면 되겠죠? 네. 자,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남북 관계 특히 한반도 상황은 45년 8월에 분단이 왔을 때 그 상황과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대륙과 해양 세력의 갈등 구조, 지금 뭐 미중 간의 갈등 구조, 그 다음에 또 우크라이나 전쟁 있어서 뭐 어떻게 보면 뭐 소위 미중 간의 그런 뭐 일종의 대탕트 시대, 그런 뭐 이런 거 뭔가 분위기가 좋던 시대, 뭐 이런 시대는 이미 물 건너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진핑 주석이 3년임에 성공을 하고 이제 앞으로 이제 장기 집권을 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지금 내세우는 게 시진핑 같은 경우는 사상. 근데 정말 막스 레닌주의가 사라져 버렸는데 지금 2022년에 그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막스 레닌주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상. 그걸 이제 표현은 중국식 사회주의라고 그래요. 그리고 똑같아. 일본처럼 사회주의 강국을 이야기해요. 그게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번에 소위 그 7인방이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이렇게 이제 소위 무슨 이제 이렇게 이제 소위 그 집단 지도 체제 비슷하게 해서 뭐 공청단이니 뭐 상해방이니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눠서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사람들 최근에 보면 저 후진타오가 이게 소위 20차 당대 전체회의 하는데 이렇게 뭐 회의 시작 초기에 이렇게 퇴장을 했죠. 그래서 공식 발표는 몸 상태가 안 좋아서 뭐 그 회의실 옆에서 잠시가 아니고 거기서 뭐 휴식을 취했다라고 하는데 뭐 전체적으로 뭐 전문가들 이야기는 이제 중국 사회가 뭐 그럴지는 않을 거고 저게 다 의도적으로 이제 한 거다. 그런데 그거 뭐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소위 7인 이제 상무위원을 이제 일요일 날 마지막 발표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명단을 그때까지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진타오는 이제 일종의 그래도 이제 본인의 그런 이제 세력이 이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결국 이제 후진타오 세력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그런데 모르니까 이 소위 그 상무위원들 7명의 명단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이제 뭐 그 가르쳐주고 그 알려주고 좀 알려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안 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제 딱 봤더니 한 명 한 명 오는데 이제 이제 후진타오 세력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 소위 뭔가 돌발적인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런 걸 이제 감안해서 미리 이렇게 쫙 이제 그 회의장에서 이렇게 퇴장시켜 버린 게 아니냐 뭐 이야기예요. 근데 여튼 소위 시진핑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그러니까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이 3명인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시진핑이 이야기하면 무조건 이제 따르는 이제 이러한 이제 인물들로서만 이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이제 시진핑의 그런 절대적인
그 권력을 이제 확고히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경우에 저희가 우리 북한은 보면 백두혈통을 해서 김정은이 이제 모든 게 결정하잖아요. 그 밑에 무슨 최용현이 그다음에 조영원이니 하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김정은이가 하는 게 그대로 따라가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소위 말해서 토를 달아서 우리 장군님 이건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할 사람도 아니고요. 이제 과거에 김일성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그 오징어하고 낙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하고 오징어 낙지 다르죠. 네? 근데 북한에서 왜 그럴까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김일성이 가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오징어를 낙지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거는 그게 낙지가 아니고 오징어입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북한 지역 산림이 황폐된 거 그거 아니에요. 그냥 야산지대 개간해가지고 거기에 옥수수 그냥 막 100개 심으면 모든 게 다 그냥 이게 다 수확할 걸로 생각해서 그렇게 해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소위 생육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농업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말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하다가 그냥 가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이제 과거부터 이제 그래 왔고 지금도 이제 그런 이제 조짐이 아니라 그런 이제 행태를 보이는 거죠. 보면 참 같은 민족이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거 보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 포기하지 말고 이제 남북 관계를 개선시켜서 이제 정말 모든 개인이 행복한 이제 삶, 그다음에 창의적인 그런 이제 자기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발현해서 이제 뭔가 좀 인생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렵죠. 어려운데 보면 요즘 보면 젊은 사람들 중이라고 그러는데 반드시 그건 아닌 거고요. 북한하고 그걸 하느냐. 우리 그냥 따로 이렇게 이제 별도의 그런 국가처럼 그냥 살고 그냥 소위 그게 영구 분단론이죠.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제 그거는 이제 무척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근데 지금 그 갈등 구조가 이제 시진핑이라는 중국도 있고 푸틴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지금 21세기에 가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그냥 핵무기 쓰겠다는 이야기하고 그냥 이게 무인 드론기 보내가지고 출근하는 사람들 그냥 죽여버리고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푸틴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것도 없고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우리 주변국의 국가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지금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주고 있고 거기에 이제 북한이 편성을 해서 가장 먼저 지금 러시아 쪽에 이제 입장에 이제 옹호했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이 사주를 해서 우크라이나를 대신 이제 내세워서 지금 러시아와 싸우고 있다. 이런 쪽으로 이제 소위 이제 이야기하면서 러시아 지지한다라고 한 거니까. 근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한편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철저하게 이제 소위 진영 싸움에서 한쪽에 탁 붙는 거죠, 이제.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한반도 정세가 결코 쉽지가 않다, 이제라는 거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반도 평화 번영에 대한 이제 구심력 이게 약화되고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북한이 이제 무력 도발하고 무력 시위를 하는 이런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닌가 이제 싶습니다. 자, 이제 지금 현재 상황 말씀드렸고, 그러면 앞으로도 어떨까? 예? 이제 이게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한반도 정세, 남북 관계의 변화에 대한 이제 전망을 할 때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저는 북한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 중국, 그다음에 러시아 국제사회의 그런 갈등 구조, 그건 새로운 게 아니에요. 분단될 때부터 계속 있었어요. 어느 누가 미국하고 중국이 이렇게 막 경제적으로 협력을 하지만 저 나라가 저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정말 이제 우방 국가가 될 것이다.
생각 안 했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언젠가는 이제 사단이 난다. 그래서 중국을 이렇게 키워줄 때도 지금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렇지만 저거 뭐 경제력이 좀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몸집이 이제 커지고 소위 말해서 머리가 좀 굵어지면 뭔가 좀 이제 대들 거 아니냐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거 안 했다고 그러면 그건 좀 잘못된 판단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의 그런 갈등, 이 구조는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구조 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안전을 이제 확보하면서 이제 우리의 발전으로 이제 가야 되느냐라는 그 적응의 문제지. 예. 그리고 이게 새로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 자체가 참 정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기운 빠지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그러한 그 국제사회의 분단 그 갈등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레버리지가 없죠. 예. 우리가 해서 뭐 미국, 중국, 러시아 해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막 한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숙명적인 건데 그 속에서 우리가 이제 잘 이제 우리의 그런 그 안정과 번영을 이제 보존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가운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한반도 정세 변화는 꼭 그런 갈등 구조가 있었지만 거기에서 남과 북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평화로운 때도 있었고 이렇게 또 반대의 그런 갈등의 상황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또 줄이면 우리 대한민국은 말이 보수니 진보 정부니 했지만 모두가 다 전쟁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뭐 대화 협력, 보수 정부의 대통령도 내가 통일 대통령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진보 정부의 대통령도 통일 대통령 똑같아요. 그리고 북한하고 대화 협력하고 남북 간의 경제 협력하고 또 이산가족 문제, 특히나 여러분들 관심 많으신 거 이산가족 문제는 다들 보수 진보 정부 다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입장이 뭐 잘못됐고 우리가 잘못해서 남북 관계가 사단이 났다. 예? 이제 그런 측면도 있을 수는 있지만 저는 그보다는 더 결정적인 것은 북한이라고 봐요. 지금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내일이라도 당장 저렇게 무력 시위하는 거 그만두고 뭐 이산가족 상봉부터 해서 우리가 이미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부터 해가지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 하자. 그리고 뭐 남쪽하고 대한민국과 대화를 하겠다. 그다음 미국과 대화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제 상황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남북 관계 상황의 변화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 요소는 이제 북한이고 지금 북한을 이제 이끌고 있는 김정은이 어떤 생각과 어떤 이제 속성을 갖고 있느냐라는 걸 살펴보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집권 10년인데 일단은 뭐 김정은의 권위가 또 그 위상이 뭐 좀 위태로운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 10년 동안 뭐 계속 지금 집권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본인의 건강이 허용되는 한 계속할 것 같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제 장기 집권하는 김정은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북한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뭐 누가 바뀔 것이다 이런 건 아니고. 그리고 또 저희가 과거에 경험을 해봤잖아요. 뭐 김일성이 사망하면 뭔가 여기 북한의 큰 내부에서 뭐 변동이 있을 것이다. 또는 이제 김정일이 사망하면 근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종의 이제 우리의 그런 그 근거 없는 그런 낙관적 시나리오에 이제 우리가 현혹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좀 실상 그대로 보자는 거죠. 그런데 이 김정은이라고 하는 이제 북한의 이제 지도자 이제 김정은은 이제 사회주의 강국을 본인의 꿈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94년 이제 10살, 우리 나이로 하면 11살, 10살 때 스위스 베른에 유학을 가요. 본인이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이제 그때 할아버지인 이제 김일성에게 알려진 거예요. 존재 자체가. 김정은은 지금 김일성 따라하게 하고 있지만 전혀 김일성은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김일성이 이게 인정하고 그건 뭐 그랬다는 그런 이제 정보라든지 그런 건 없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에는. 그러니까 10살 때 그 김정일이 이제 김일성한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발각이 되니까 세 번째 부인 아니에요. 성혜림. 고영이가.
그러니까 세 명을 다 그냥 스위스 배로 다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통하고 그다음에 물설고 그다음에 10살 정도 되면 막 어머니하고 해서 이제 그거 그러니까 지금 보면 북한이 특히 김정은이 어머니의 뭐 무슨 자애로운 막 이걸 많이 해요. 어머니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이제 그때 김정은이 이제 스위스 베른에 가가지고 첫 해는 거의 3일에 한 번꼴로 결석을 하고 그때 그 당시에 같이 학교를 다녔던 이제 그부들 이야기 들어보면 일단 말이 없고 당연히 말이 없죠. 뭐 언어가 서툰데 그 다음에 이제 농구라든지 이런 걸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게 뭐 쌓여 있으니까 이거 발산을 해야 되잖아요. 농구는 아시는 것처럼 막 공격과 수비를 엄청나게 빨리 해요 이게. 그리고 결과가 빨리빨리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저돌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그리고 승부욕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고 그러면 항상 이제 그 농구 게임을 하면 이걸 해서 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졌고 어떻게 해서 뭐 했다 이런 걸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예?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 방학 때는 이제 평양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주로 이제 많이 하던 이야기가 왜 이렇게 우리 조국은 이렇게 못 사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후지모토 겐치라고 나는 김정일의 요리사라는 책을 쓴 사람 있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김정은도 만나서 이제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라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정은이 첫 이제 집권을 하고 난 다음에 2012년 4월에 첫 공개 이제 연설을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더 이상 인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평양 거리를 현대화해요. 그래서 이제 평양의 순환공항을 우리 인천공항을 보아서 벤치마킹식으로 해서 또 다른 하나의 이제 그 공항 청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용인에 있는 캐라비안 베이 그런 걸 이제 본떠서 이제 문수 물놀이 공장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언론에 나왔지만 그 마식령 스키장 그 다음에 평양에서 원산으로 가는 사이에 양덕 온천 휴양지구라는 게 있어요. 온천에 거기에 보면 막 이게 스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소위 이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치료 시설도 같이 있고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뭔가 이렇게 유럽식의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북한은 당 중심이죠. 그래서 이번에 중국처럼 당대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걸 이제 집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대회에서 7차 당대회에서 이제 김정은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회주의 강국, 그래서 정치 강국, 군사 강국, 과학기술 문명 강국, 경제 강국 그 실현하겠다. 그리고 이제 8차 당대회인 2021년에 같이 개정을 한 게 노동당 규약이에요. 그러니까 노동당 중심이니까 노동당의 규약이 이제 그 국가의 또는 이제 그 체제의 가장 하나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목표가 당면에서는 공화국 북반부에서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를 만들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조선반도 전체가 이제 공산주의의 이념이 실현되는 그런 이상국가를 만드는 게 자기의 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주의 강국의 정치, 군사, 과학기술 문명, 경제 강국인데 근데 이 중에 정치 강국은 벌써 집권 10년 하니까 이미 끝났어요. 군사 강국은 핵무기를 다 만들었어요. 나머지 남은 게 경제 강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노동신문 이거 보고 그러면 미사일도 쏘지만 계속 경제 이야기예요. 경제 얘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자력갱생인데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 매고서라도 이제 자력 부강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허리띠 졸라 매고서 자력 부강이 안 돼요. 자, 수건 있는데 마른 수건 아무리 쥐어짜봐야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성장.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 예를 들면 북중 간의 교역이 있는데 제가 이걸 왜 자꾸 말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김정은이가 결국 뭐 전쟁을 해서 자기는 이제 자살 행위는 못할 거고 그 막강한 그런 지위와 그런 권력과 부를 가지고 포기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걸로 해서 뭔가 협박도 해서 많이 원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체제 안정과 평화협정이지만 평화협정 했다고 해서 전쟁 안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그럴듯하게 하는 말이고 결국은 내 자리 뺏지 마라. 나를 그런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지 마라. 이거란 말이죠. 하나 예를 들까요?
장제도라는 게 있어요. 연평도하고 백령도 그 사이에 북한의 그 섬이 있는데 그 섬부대죠. 그 섬부대에 김정은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3번을 배를 타고 갔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요즘 소위 말해서 그 참수작전 그리고 무슨 뭐 서지컬 스트라이크 그거 생각한다 그러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국이나 미국의 그런 군 정찰 자산에 비춰보면 순간 이동하는 것도 아닌데 배를 타고 가는데 그걸 포착 못할까요? 충분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 저 미국이 저 김정은을 쫙 그 서지컬 스트라이크 식으로 도려내야 되겠다. 가능하죠. 안 하잖아요, 안 해. 근데 그걸 아는 거죠. 아는 거니까 그 3번이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해도 결국은 그리고 우리가 무슨 뭐 군사력을 가지고 한다라고 해서 말은 그러죠. 막 자기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일종의 하나의 명분이라고 봐요.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이나 미국의 군사력에 대해서 위험하다 그러면 뭐 지금 전문가는 그러더라고요. 뭐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온다. 과거에 김일성, 김정일은 막 그 빵가 속에서 숨어서 살았다. 그런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있겠지만 장제도로 3번 갔잖아요. 배를 타고 순간이동도 아니고 한국이나 미국이 자기를 죽이지 않는다라는 걸 아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막 군사훈련 하는데도 막 이러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결국은 뭘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걸 달라라는 거죠. 그 원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너무 축약해서 말씀드리는데 경제 강국으로 대주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시기에 그런 권력도 잡고 북한도 좀 잘 살아보자. 스위스 베른에서 살아봤고 그리고 2018년에 베이징에 중국의 그 시진핑 주석을 5번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확인된 건 아닌데 일본 언론에 비춰보면 2019년 1월 8일이 김정은의 생일입니다. 그 생일을 시진핑이 생일상을 차려줬어요. 이제 그때 김정은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이제 북한판 그 소위 등소평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등소평은 이제 중국을 만들어주는 게 모택동이고 지금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만들어준 게 등소평이라는 거 아닙니까? 등소평이 소위 뭐 쥐를 잡는데 흰 고양이냐 검은 고양이냐 이게 필요가 없다. 흥묘 백묘론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념은 공산주의 이념이지만 경제 문제는 시장 경제 요소를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서 전체를 다 이제 개방한 게 아니라 특구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김정은이가 비슷하게 하거든요. 하고 지금 22개 경제 개발구를 지정해서 외자 유치를 하려고 해요. 여튼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김정은은 이제 경제 강국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강하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 북한의 경제가 어떤 상황이냐. 하나 예를 들면 북중 간의 교역이 모든 걸 북한 경제를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 이제 척도 정도는 되는데 이제 2016년부터 북한에 대해 사실상 이제 국제사회 제재가 강화돼요. 그러니까 이제 WMD라고 하는 핵과 미사일 개발과 무관한 그런 그 북한이 많은 돈을 받는 뭐 석탄 수출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하튼 섬유 이런 걸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북중 간의 교역 규모가 70억 불 정도 했어요, 연간. 그 해관 통계로 공식적인 것만 더 되겠죠, 뭐 다른 것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제재가 되고 코로나가 되고 한 2020년 말 기준으로 보니까 약 7억 불 정도밖에 안 돼. 7억 불. 그러니까 10분의 1로 줄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장 마이너스 성장이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더 이상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자, 그럼 우리가 그래. 야, 그거야 저기 뭐 그렇다 그러지만 뭐 그 북한의 그런 김정은을 포함해서 지배층인 사람들이야 뭐 그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 느끼겠어? 아니죠. 2016년부터 해가지고 하고 이제 이게 소위 지배층의 사람들의 호주머니도 이제 비어가는 거죠. 이제 이런 압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것 때문에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2018년에 남북 평창 동계 올림픽을 이제 명분을 삼아서 나와서 이제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결국은 이제 미북 정상회담해서 제재 해제를 이제 도모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제 요게
제대로 이제 거래가 안 된 거죠. 하노이에서 이제 일종의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하고 회담한다고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이제 그 밤에 자기 고문 변호사가 러시아 스캔들로 해서 이제 뭐 탄핵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청문회가 있으니까 밤새도록 그거 듣느라고 이제 소위 북한하고 협상에 대해서는 그냥 완전히 이제 딴 세상이었던 거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김정은은 안이하게 트럼프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홀려서 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제재의 일부, 그러니까 핵의 일부를 내세우면서 제재의 전부를 다 이제 풀어주는 쪽으로 요구를 한 셈이에요. 그러니까 영변만 내세우고 2016년 이후에 제재만 풀어달라는 일부만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전부거든요, 실은. 왜? 핵과 미사일은 다 개발했는데 이제 그 앞에 2016년 이전의 제재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트럼프가 듣고 이게 아니네? 하다가 그냥 가니까 뒤늦게 김정은이가 이제 가는 트럼프를 이제 발목을 잡고서 더 이야기해보자 그러는데 트럼프가 이미 마음에 든 거죠. 그러니까 그건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김정은이 엄청나게 뭐 그 아쉬움이 많을 거야. 뭐 후회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위 체제 보장 받고 그 다음에 경제 제재도 하고 핵 문제는 비핵화라고 하면서 이제 질질 끌고 가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을 이제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된 게 아쉬울 거란 말이죠. 그래서 좀 뭐 간단합니다만은 지금 이제 어렵지만 이제 앞으로 지금 이제 일단은 중국 변수는 끝났어요. 시진핑이 이제 됐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게 우크라이나 전쟁 변수란 말이죠. 그것만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면 이제 김정은이 이제 2018년에 했던 그 접근법으로 다시 나온다.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경제 강국으로 가고자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욕심에서 나온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보기에 명백해요. 경제 강국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념을 버리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 모든 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이제 여유가 있어야만 이제 그 자유로운 사고도 필요한 거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북한을 이제 변화시키는 게 우선 중요하지 않느냐. 아무래도 북한도 하나의 그 이해 집단인데 자기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북한의 지도부가 개과천선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가자. 그러면 그 첫 번째 접근은 결국 먹고 사는 문제. 북한도 지금 인민생활 향상하자고 하는 거니까 거기서부터 해서 이제 변화시키면 이제 변화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또 조금 그런데 동서독이 통일됐을 때 동독의 당국자들 제 이야기 들어봤어요. 통일 안 하려고 했대요. 근데 동독 주민들이 라이프 지휘스부터 뭐 해서 막 교회 목회 활동 끝나고 막 항의하고 막 집단으로 막 가고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려면 당국이 알아서 지도자들이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럼 결국 북한도 북한의 주민들이 이제 그러한 이제 소위 움직임을 통해서 북한의 그런 그 지도부들을 변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이제 현실적인 접근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전쟁을 통해서 도려낼 수도 없는 거고, 그죠? 예, 예. 근데 하여튼 북한은 이제 경제 강국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생존 전략이 있다는 거고, 근데 지금의 변수는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여튼 결국은 어느 정도 정리되더라도 분단 상황인데 뭐 그런 분단이 되어 있더라도 남북이 서로 이렇게 이제 그 왕래 협력하면 되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중국과 베트남을 우리가 갈 때 중국과 베트남 우리하고 체제가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류협력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중국이나 베트남이 이제 앞으로는 조금 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만 경제적으로 경제 강국으로 가고자 하는 거니까 자기들 혼자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연 거란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그걸로 해서 이제 김정은이 이제 결심만 하면 선택만 하면 이제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김정은이가 거의 그런 선택의 지점으로 이제 들어서고 있다. 살기 위해서.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걸 어떻게 보면 이제 김정은도 이제 트럼프 미국하고 이제 거래를 해야만 모든 게 풀린다라는 거 알죠. 근데 안 되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중국으로부터 숨통을 좀 이제 트이는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이 100% 지원을 해주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이제 굶어 죽거나 그다음에 북한이 붕괴하지 않을 정도로는 해주겠지만 그게 김정은으로서는 이제 소위 말해서 기대를 충족 못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도 그렇게 못하는 거죠. 중국은 지금 이제 시진핑이 이번에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다들 그랬겠지만 이제 야 이렇게 되니까 중국도 경제 규모가 크니까 아 그래 미국 니네들 해. 그럼 우리가 중국에서 뭐 알아서 하겠다 그러는데 그 중에 보면 중국의 그 자립 경제가 어렵다라는 것을 실토를 해요. 그래서 이 중국에서 자립 경제 소위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기술이라든지 이런 걸 다 국산화하겠다라는 게 이번에 당대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중국도 막상 미국이 급속 소위 그 IT에서 쌀이라고 하는 반도체 분야 딱 이렇게 이제 잡아버리고 그러니까 꼼짝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이제 미국이라는 그 지금으로서는 마음은 아니지만 여기서 이제 못 벗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북한에 대한 지원도 이제 중국에서 이제 확실하게 화끈하게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그걸 김정은은 그 정도 선에서 그럭저럭 옛날에 김정일이라면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김정은은 지금 현재로서는 뭐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하나 예로 중국하고 하는데 코로나19 끝났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중 간의 물자 교역이 안 된 주된 이유가 처음에는 북한이 끊었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중국이 코로나 유입을 이제 우려해서 중국이 막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정상적으로 이제 코로나 끝났다라고 해서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어쩔 수 없이 그냥 화물 열차 정도만 운행을 시켜주는 거죠, 이게. 근데 이제 북한은 전면적으로 막 이제 특히 이제 500개 정도 되는 장마당에서 물자가 주로 중국으로 도는데 이런 거 풀제라고 하는데 중국은 지금 안 하고 있는 셈이죠. 근데 하여튼 차선책으로 이제 지금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는 있지만 이거 자체가 이제 북한으로서는 제가 보기에 김정은의 지금 막 성격이 급하고 막 그냥 뭐 군 동원해서 막 뭐 현대화하고 군부대를 이번에 그 남새 온실 농장으로 만들었잖아요. 예?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하는 상황에서 보면은 뭐 이제 미국하고 이제 협상하는 쪽으로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은 비핵 당연해요. 핵이 먼저 있어야 돼요. 보통 핵을 입구론이다, 그다음에 출구론이다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난 정부 때는 이제 출구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핵에 대해서 너무 이제 안이하게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볼튼식으로 또는 이제 MB 정부 때 실제로 저도 MB 정부 때 청와대 근무하고 했습니다만은 반드시 그건 아닌데 여하튼 단순하면 이제 입구론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의 이제 윤석열 정부는 입구론에 핵을 놨는데 그 문턱을 엄청 낮췄어요. 확고한 비핵화 의지만 보여준다면. 그러면 그게 뭐냐? 미국이나 대한민국과 핵 문제에 관련해서 대화를 시작한다면 이거. 그러면 대화하고 난 다음에 막 이렇게 뭐 북한으로서는 질질 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문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죠. 이제 뒤에 말씀드립니다만은 그건 이제 다른 의도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핵 문제에 대해서 이제 비핵화 쪽으로 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남북이 평화롭게 해서 함께 번영한다라는 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통일 정책의 기본이 아닌가. 그리고 기본은 이제 소위 보편 타당한 기준을 사용하자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소위 말해서 특징적인 게 인권 문제죠. 그러니까 북한 인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잖아요. 그 전에는 인권 문제 하면 뭐 북한의 이제 그런 이제 반발이 있다라고 막 안 했잖아요. 근데 인권은 그런 거 관계없이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게 전적으로 이제 공감합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할 거는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자꾸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해서 이제 받아들인다고. 예를 들어서 북한도 처음에 인권 반발했는데 그게 디제 정부 때 인권 문제를 제기했어요. 근데 북한 스스로가 인권 백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서 뭐 여성, 장애인 인권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좀 부담이 없는 것부터.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그 어떤 이제 단기간 내에 뭔가 다른 목적으로 그걸 안 하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담대한 개혁을 통해서 소위 남북이 같이 이제 한반도의 기적을 만들어 보자라는 게 이제
이제 이건데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허망한 꿈을 꾸지 마라라고 이제 김여정이가 정말 그 주체 측면이나 용어 선택 이런 데서 정말 문제되는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남한이 대한민국이 근본적인 이제 태도 변화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담대한 구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했다는 거죠.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런 담대한 구상이 말이 되느냐? 한쪽에 주먹을 이제 하고 때리려고 하면서 한쪽은 이렇게 뭐 악수하자라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에 하나의. 근데 제가 보기 이거는 북한으로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군사훈련 하는 거는 북한으로서는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면서 군사훈련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일종의 기분 나쁘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야죠. 그래서 이제 보인 거예요. 근데 앞에 보면 이제 근본적으로 남쪽에서 그런 태도 변화가 이제 없이 이런 제안하는 것은 문제다라는 거니까 이 담대한 구상 이게 결국은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이제 하나의 자기들한테 유인이 되는데 이걸 이제 뭐 소위 말해서 거기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고 싶은데 이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던 것은 지금 그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지금 러시아에 딱 붙었는데 러시아의 적이 미국이에요. 그러면 북한 논법으로 보면 미국에 딱 이렇게 동맹이고 미국의 그런 추종 세력이 남한이에요. 그러면 남한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자기의 혈맹 동맹 국가의 적하고 뭐 협상을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튼 요거는 제가 보기에 뭐 나중에 상황이 되면 분명히 이거는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우리로서도 담대한 구상을 이야기했지만 이건 하나의 예시적인 거고 상황에 따라서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자 하나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산가족 문제할 때는 지금 가타부터 안 하죠. 이게 저 팩스 접수도 안 해요. 그리고 뭐 이걸 싫다는 말도 안 해요. 근데 이산가족은 북한이 정말 정가의 보도처럼 쓰는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국면 전환할 때 그리고 남북관계 좋을 때는 이제 그걸로 해서 많은 걸 얻어내기 위한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걸 싫다 얘기할 수 없죠. 근데 지금 하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막 이렇게 막 그 강한 메시지를 주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꽉 가다두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나중에 이제 상황이 변하면 이것부터 가지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산가족부터 이제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자기들은 정말 인도적으로 한다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 시점 언제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일단은 미국의 중간 선거가 끝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올 겨울에 유럽이 어떻게 그 푸틴의 그 에너지 카드를 잘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 겨울 지나서 내년 봄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좀 이제 정리되는 가닥이 되는 그런 걸 보고서 나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간의 대북 정책이 제가 보기에는 77년, 70년 이상 했지만 아직도 분단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뭐 우리가 노력했다 그러지만 북한의 뭐 그 남북 관계 정세 변화를 주도했다라고. 내일 들어서 당장 이산가족 상봉 행사 합시다. 그럼 우리가 걷어차겠습니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막 이산가족 상봉 행사 벌어지면 막 남북 관계 포사격 했던 거 또 NLL 했던 거 다 잊어먹고 그냥 막 그쪽에다 쏠리죠. 이게 바로 북한이 그걸 의도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희망 섞인 기대를 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은 이제 만남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만나고 난 다음에 서로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산가족 분들 중에서도 뭐 그런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남북 관계 다른 분야 쪽의 사람들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냥 처음에는 만난 것 자체가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서 이제 끝난 다음에 의미가 없다. 뭔가를 좀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제가 89년에 입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중반에 북한 사람들하고 협상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97년에 저쪽 도문 남양 있죠. 그 다리를 이제 통해서 제가 걸어서 이제 북한 가서 이제 북한 사람들 이제 만나서 이제 하고 했는데요. 처음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북한은 보면 이제 카펫이잖아요. 금강산 가보셨죠, 여러분들? 그 카펫 냄새도 그냥 쾌쾌한 냄새도 그렇게 좋더라고요. 야, 저거 그렇구나. 어? 근데 이제 협상을 하면서 보면 이 사람들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거 이야기하고 한 거 보고 그러니까, 예? 그때부터는 그 쾌쾌한 냄새 보면, 그 진저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막 이게 뭐 막 적대적으로 해서 하자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변화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냐. 그 말은 뭐냐면 지금은 이제 만남 그것 자체로서의 이제 그것이 모든 걸 다 이제 만족시켜주고 해결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다. 근데 우리만 그게 아니라 제가 북한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최근에 뭐냐면 이제 제가 공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끝나고 이제 저쪽 북한에서 그 아이스하키인가 왔는데 그때에서 그 단장이 제가 이제 그 현직에 있을 때 그 했던 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했더니 뭐 한번 저기 만나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쪽 우리 민간 단체도 이제 제대로 뭔가 이야기 안 됐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자기들은 옛날에 북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좀 실리적인 이걸 하고자 하는데 계속 남쪽은 그냥 만나서 그냥 뭐 소위 자기들 편하고 뭐 반갑습니다 이것만 하면 그걸로 된다는 자기들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 정부 때 그 한반도 신경제주도 구상 그 관련해서도 이제 북한에서 이제 반응이 어떻게 보이냐면 제가 듣기로는 좋긴 좋은데 이거 보면 좋죠. 그러니까 북한도 동서해 쪽에 22개 경제개발국이 있으니까 거의 맞아떨어져요. 근데 좋은데 이거 하지 말고 기존에 합의했던 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철도도로 이런 거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이 많은 걸 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좀 할 수 있는 걸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확대해 나가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북한이 더 실리적인 거예요. 네? 그렇게 변화했어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남북한의 세대 변화. 저는 싸이에 대해서 아주 이제 특이하게 생각하는데 강남 스타일. 싸이가 인터뷰한 걸 제가 우연한 게 한번 봤어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왜 한국말로 했느냐. 이제 애국사람을 상대를 하는데. 근데 싸이가 이러더라고요. 처음에 영어로 하려고 했대요. 근데 영어로 하니까 도저히 흥이 안 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한국 사람이 내가 편한 언어로 이렇게 하고 그게 하려면 그 사람들이 한국말 이해하고 해야지 왜 내가 영어로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막 리더 그다음에 이끌어간다 이건 못해. 그냥 뭐 한다면 서구 문물 뭐 하면 누구 이론이다 그러면 이거 했지 만들지는 못해. 근데 지금의 한류, BTS 이런 사람들은 만들어가는 게 우리가. 예. 근데 이 사람들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통일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옛날에 보면 무조건 우리는 그냥 그거죠 무단 횡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지만 차 안 오면 막 이렇게 막 가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도덕 교과서 이제 시험 볼 때 무단 횡단 안 된다고 무조건 찍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근데 이 통일 문제도 이제 옛날에 보면 무조건 통일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실은 통일해서 나한테 이득 있나? 또 통일도 모를까? 이렇게 한데도 아예 그런 의문을 하는 게 좀 이상했던. 근데 지금은 젊은 세대들은 아닌 거죠. 자기가 만드는 게 팔로우가 아니라 내가 나의 생각을 가지고 이거 만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통일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자, 2명 중에 1명이 최근 이제 2021년에 한번 이제 서베이를 해본 거예요. 2명 중에 1명이 통일이 필요한 이유가 남북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 경제적 이득이에요. 원래 한민족이니까 분담 비용 해소 아니에요. 그리고 이 탈북민 옆에 보이는 게 그 북한 여대생들이 이제 백두산에서 이렇게 셀카 찍고 하는 거잖아요. 사진 찍고. 근데 탈북하신 분들의 탈북 동기를 봤더니 일본이 보다 나은 경제적인 그런 이제 상황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내 자식에게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게 탈북이죠.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념 문제, 이념은 당연히 자유민주주의한 통일이죠. 그거 아니라는 경제적. 그리고 북한 사람들도 이게 이념을 찾아서 무조건 통일합시다. 그게 아니라
이게 나에게 나의 삶이 풍요로운 쪽으로.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도 노동 당원 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막 해서 그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튼 근간은 경제적으로 풍요로해야지 되고, 근데 그 경제적 풍요는 이제 자립경쟁, 자력경쟁, 폐쇄적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북한도 이제 그게 그런 이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중심이 돼가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념과 민족 중심에서 실용 중심으로 가자. 그래서 소위 이제 체제와 이념 차이를 인정하면서, 인정한다는 게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 북한이 우리 체제에 대해서 뭐 받겠다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그걸 뭐 말로 설득을 한다고 할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제 우월적인 상황인데, 그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그냥 실리적으로 한중 관계, 한 베트남 관계처럼 당신들도 이게 필요하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관광 문제 아니에요? 북한은 관광하면 엄청나게 여러만 주죠. 근데 관광만 하더라도 북한을 변화시키는데 중요해요. 일단 수송로, 그 다음에 교통수단, 그 다음에 숙박시설, 먹는 거, 그 다음에 보기만 해요? 뭔가 다른 유락시설. 그러면 그게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효과가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뭐 이제 금강산 관광 가가지고만 한다, 이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이렇게 뭐 이제 뭐 뭐죠, 그 제한된 구역에서 한다라는 이제 비판도 있지만, 실제로 한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북한은 많이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실용 중심. 근데 그걸 우리가 필요해서 아니라 당신들도 필요하면 받아라. 당신들 필요하지 않으면 열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름 이제 휴가를 간다고 그럴 때 다 북한 갈 필요 없잖아요. 나는 저기 북경 가고 저기 베트남 우리 저기 다낭 가고 아니면 뭐 일본도 가고 미국도 가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희망한 사람만 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도 통일 문제 할 때 희망하는 사람, 필요한 사람 가고, 북한도 자기들이 필요한 이득 되면 해라는 거죠. 이렇게 너무 거기에 막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냥 의무적으로 가라 이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문제. 지금 상황도 그런데 정부가 이념이나 안보 문제로 막 경색돼 있을 때는 민간이 남북 결합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못해. 이제 저도 현직에 있었지만 단순히 뭐 팩스 하나 보내려고 그럴 때 그걸 허용해 주면 막 언론에서 관심 있죠. 막 이럴 때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 그게 메시지를 혼란스럽게 한다라고 해가지고 못 해줘요. 그러면 결국은 뭐 북한 당국만 이제 북한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힘만 강화시켜 준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가 민간이 정말 영리한 민간이잖아요. 아무리 어렵더라도 다 만들어내잖아요. 그 민간이 이제 북한과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다. 그래서 통일 문제를 정부 독점에서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고 점차 민간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독의 주민들이 변화해서 이제 결국은 동독의 그런 엘리트 당국자들 그쪽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뭐 물론 뭐 동서독은 처음부터 해서 우리가 왜 분단돼야 돼? 그러면서 막 이제 서로 교류도 했어요. 막 200, 300만. 이제 우리하고 좀 다르지만 그래도 근본은 이제 그 동독의 주민, 그러니까 북한 주민부터 변화해서 이렇게 북한 당국을 이제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몰아붙여야지 뭐 이게 되는 거지. 뭐 북한 당국이 변화하기를 바라는 것은 좀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결국 민간 중심으로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해서 특수성보다는 국제적 기준과 상식을 요구하자라는 거고요. 당면 가져도 북한의 핵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술 핵 그다음에 자체 핵무장 이렇게 나오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확장된 억지력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핵을 이제 NPT 상으로 핵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근데 갖는 순간 이제 뭐 일본, 대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미국이라는 이런 소위 이제 NPT 체제의 핵심 국가들이 용인해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고, 전술 핵의 경우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제 미국이 지금 하는 거는 핵 문제를 포함해서 이제 재래식 무기까지 동원해서 북한에 핵 공격을 하면 이제 확실하게 대응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이상으로는 저희가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저희가 쉽게 이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는 계속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핵의 인질이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소위 거기에 대응하는 그런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이렇게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다라고 봅니다. 근데 정부로서는 그걸 하기 어렵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미국이라는 이제 나라가 그런 여론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게 만약에 북한이 공격했을 때 미국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ICBM을 가지고 한다는데 미국이 과연 그러면 이제 우리를 보호해줄 거냐? 보호해준다고 했을 때 잘못하면 뭐 저희 샌프란시스코나 뭐 워싱턴이 핵무기 공격받는데 이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지금 결국은.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우리 국민들의 그런 정말 절실한 그 생명과 관련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이제 정부는 이제 영리하게 그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이제 국제사회 공조와 적극적인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남북 간에는 대화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봐요.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해야 된다. 그런데 다만 대화 성사를 위해서 무리수, 뭐 뒷돈을 준다든지 뭐 대화에 구걸한다든지 이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대화의 문은 열어두고 그 다음에 근데 그 대화라는 것은 이제 꼭 그냥 남북 간의 공식적인 채널만이 대화가 아니거든요.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제 대화에 그런 거는 열어줘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북한 체제 특성을 비춰보면 제가 보기엔 이제 정상회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북한은 김정은이가 결정하지 않으면 밑에서 이렇게 합시다 못해요. 제가 회담할 때 보면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처음에는 몰랐죠. 이렇게 잘 설득하고 설명하면 되겠다. 우리처럼. 우리도 이제 상대방이 그러면 설명하고 듣고 이거다 아니 하면 우리가 가지고 온 대책과 다르더라도 위에 보고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걸 못해요. 그랬더니 북한 사람들 하는 소리가 그러지 말고 김 선생이 이제 그 남쪽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한테 제기를 해달라. 그러면 자기 보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왜? 했다가 잘 되면 좋지만 만약에 나쁜 결과가 나오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직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제 정상회담을 먼저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소위 그 조건 없는 대화라고 하면서 이제 정말 밑에서부터 이렇게 정리해서 올라오라고 그러는데 그걸 북한이 받지를 못해. 예를 들어서 이제 형식적으로 밑에서부터 다는 걸로 해서 다 그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모든 걸 이제 뭐 저 공단으로 남겨두고 정상회담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올바른 정상회담 아니잖아요. 여튼 제가 보기엔 그렇다 싶습니다. 이런 제가 말씀드린 통일 2.0 시대 만들려면 정부와 민간 통일 역량 강화인데 민간의 통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이거라고 봐요. 그냥 지금 북한 주민 접촉의 사전 신고제를 사전을 사후 신고제로만 바꾸면, 그러니까 신고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후 신고제. 그러니까 민간이 옛날처럼 뭐 우리 체제와 저 뭐 엉뚱한 그런 행위는 절대 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남북 협력 기금의 민간의 기여를 확대하고 민간 활동을 강화하자. 지금은 남북 간에 합의된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하는데 그게 아니라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통일과 관련되는 거 하자.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산가족 분들 뭐 저기 비용 들어가는 거 다 기금에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거죠. 통일에 대해서 별로 이해관계 없는 사람 왜 내 세금이 들어가느냐 반대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 남북 교류협력 하시는 분들이 좀 기여를 하자. 예를 들어서 방북을 하면 한 번 갈 때 예를 들어서 한 1,000원씩 정도, 아주 큰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통일 문제는 이제 공공재니까 그거는 정부에서 당연히 일정 부분 이제 매칭 펀드식으로 지원해 주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내부에 소위 쓸데없이 내 돈이 왜 저기 들어가느냐라는 쪽으로 해서 그런 비판 여론도 조금은 좀 이제 완화시킬 수 있지 않는가 싶고요. 그 다음에 결국 그래도 남남 갈등이 중요한데 이거는 결국 통일 문제는 대통령의 아젠다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 직속으로 여야 인사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할 필요가 있겠고, 꼭 남북 간의 양전을 하면 좋지만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국제사회, 국제기구도 활용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자, 한반도에 있어서 평화가 중요한데 평화의 핵심 변수는 결국 제가 보기엔 북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좀 협력적 자세로 나오면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한반도 정세가 안정됐는데 그게 아닐 때는 불안정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모닥불 이제 손 째고 있는 이런 이 소위 이제 상황인데 머릿속은 이게 그 대동강의 그 보통강이구나. 보통강의 그 다락식 강한 다락식 주택 최근에 그 완공한 거. 그래서 여기에 과거에 김일성이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던 지역. 그리고 금수산 만들기 전에 이게 이 김정은의 머릿속에는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제 강국이다. 그러면 이 김정은이 무슨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건 뭐 결국은 전쟁 그 이야기는 해요. 그 확인되지 않은 건데 김정은이 김정일로부터 후계자로 낙점받은 이유가 이 권총과 저 달러 뭉치 중에 뭘 선택했느냐 그랬더니 권총을 선택해서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 김정남은 뭐 지금 달러가 중요하니까 달러를 선택해야지 뭐 무슨 권총이냐 지금 시대에 뭐 싸우느냐. 근데 김정은이는 권총을 딱 하면서 이것만 있으면 달러도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뭐 확인된 건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뭐 하면서 막 그 이야기하는 거지. 근데 그런 것 같아. 지금도 딱 방법이 그잖아요. 핵무력을 만들고 2017년에 소위 말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문재인 정부의 북한 정책이 유연했잖아요. 2018년하고 다른 게 없잖아요. 근데 2017년에는 무조건 막 핵 개발하고 그다음에 미사일도 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총 만들고 이걸 가지고 이제 돈도 얻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방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비핵화를 통해서. 근데 여하튼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희망적 사고를 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리적으로 가자는 거고 김정은의 부강하고 문명한 국가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소망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자꾸 이제 경제 강국으로 가고자 하는 거. 그러면서 민간 교류를 강화해서 북한 주민들이 이제 소위 이제 북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여건을 자꾸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조금 너무 많이 해버리네. 고맙습니다.